지금 이제 내와 있기 전 상황이다 보니까 미네랄을 설치하는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네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대로는 뭐 프로젝트성으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식초에 제안을 드릴 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단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저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열재를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건 없지만 보통 이제 뭐 가등급, 나등급 형태로 해서 두께에 대한 스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열갈효율 값으로 해가지고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열갈효율 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이시는 KCC 단열재 시험 성적서 기준이라 하면 이 제품을 이 단열재에 대한 제품을 시험했을 때의 열갈효율 값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기준에는 0.032, 그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 그 단열재 같은 경우는 24K 단열재를 쓰고 있어서 열전도율 값이 0.035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중부지방으로 계산했을 때 0.15의 값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기준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루프 패널이나 데크 패널이 사용하는 48K 기준의 220T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0.142 정도의 열갈효율 값이 나와서 패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K 225, 230T를 적용을 해가지고 1.049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성적서만을 가지고 저희가 단열에 대한 두께를 했을 때는 230T까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 감리 쪽이나 CM 쪽에서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인스펙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공장의 현장에 다닐 때는 자재의 일부를 가지고 가다가 시험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럴 때 이제 KS 모든 제조사들이 품질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까 시험 성적 기준으로 혹시 요거 되는 거 있나요?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돼요. 말씀드려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시험 성적서 기준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230개가 가능한데 현장에서 CM이나 이런 단장님께서 좀 그런 제품에 대한 품질 개런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사람이 생겨서 인스펙션을 뭐 별도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조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험 성적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부분에서는 0.04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조사가 시험을 해가지고 의뢰한 시험 성적서는 이거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품질 개런티를 하는 건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48K 220T 기준으로는 0.034가 나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4K로 했을 때 0.037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하게 0.15 이하, 1.15이긴 하지만 0.15 이하라고 왜냐면 여기에는 단열에 대한 부분만 있고 상부하고 하부 쪽 그 외적인 저항값을 넣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나와도 패스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0.15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두께가 30T에서 115T가 올라가서 245T로 했을 때 0.1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는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이 부분의 품질 개런티는 245T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 제품의 사양입니다. 사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일식품 하면서 좀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RMP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슈 사항이 뭐였냐면 발주처 대표님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 노멀하게 사용하는 제품을 보통 우리 업계에서 판넬업계에서는 그냥 도장을 실리콘 도장, 일반 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리콘 도장도 이게 엄밀히 따지면 실리콘 도장도 별도로 있습니다. 라인.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도면에다가 생각 없이 그냥 그동안 했던 실리콘 도장이라고 썼는데 발주처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그러더니 도면에 실리콘 도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반 도장이 들어오냐? 라고 컴플레인 보셔가지고 그때 매일식품 현장이 한 달 정도 정지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제 CM 단장님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검칙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발주처님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따지고 물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좀 이게 해결이 됐죠. 나중에 이제 제가 여담이지만 말했던 부분이 그 당시 고추잖아요. 뭐 태양 쪽 고추를 만드는 회사가 뭐 여담을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하부 강판 같은 경우는 0OT 이상을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 스펙들은 저희가 최저 기준이 이제 125T, 30분은 125T고 1시간은 150T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 스펙보다 이하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단련의 두께는 245T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뉴욕폭은 954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 패널 중에서는 한 폭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높이가 이제 74mm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장에 45m 정도의 생산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시스템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반 제품하고 시스템 패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외부 쪽에 있는 이 칼라 강판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열에 의해서 수축 팽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에 의해서 칼라 강판이 수축 팽창하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부에 대해서 파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시스템 패널이라고 하는 모든 회사들은 중간에 슬라이딩 모듈을 두개끔 되어 있습니다. 각사의 부분들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회사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특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결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볼트레스 캡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법인 볼트 공법에다가 외부에서 이제 보여지는 노출 부위를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위에다가 캡을 씌워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열재 대한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3A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조체는 항상 시스템 패널들은 일반 데크 형태의 다른 게 뭐냐면 중간에 이런 구조체인 스트럭처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데크 형태의 제품들과 차별화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화구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2년도에도 와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착이 되지고 않는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내화 인증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세 번째로 내화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취득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밑에 보시면 이 부분에 철골들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뭐 판넬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페일이 되느냐 성공하느냐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틈새들 불은요 볼트 구멍 이런 부분들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내부에 있는 그라솔을 태우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밀성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게 이 내화 인증의 가장 큰 포커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심지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항상 많이 듣는 얘기 아니 지붕 판넬에 대한 내화 인증인데 왜 시험관부터 시작을 합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품의 시로 자체가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험관을 설치하는 기준부터까지 내화 구조로 인증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강에 따라서 내화 인증 구조가 틀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철골 구조에 사용되는 C찬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부분에서 공사 금액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PEB로 바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PEB 같은 경우는 C찬례를 쓰는 게 아니고 또 Z퍼린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부분을 말씀 Z퍼린 형태로 시험을 받은 내화 인증서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업계에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시험강으로 받은 이 제품 인증서를 가지고 그냥 지금 중고나 이런 것 때 운전을 사용하고 계시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거겠지만 감사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한국건설 기술을 감사가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돼가지고 발각이 되면 이 부분을 다시 원복하는 기간까지 시간을 줘요. 그리고 1년에 2번 해가지고 과태료가 발주처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저희 같은 업체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났을 때 내화 인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제품을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화 인증 부분에서 단순하게 내화 인증의 컨셉 자체가 제품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품의 품질을 개런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내화 인증의 범위 안에 넣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재료가 들어오는 제조사에서 발생되는 로트 번호, 생산에 발생되는 로트 번호가 현장에 반입을 했을 때 로트 번호 우리 쪽에서 저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로트 번호가 별도로 또 생성이 돼야 되고요. 그 로트 번호에 의해서 자재가 만들어진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까지를 추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이 내화 인증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아는 회사들은 내화 인증에 대한 시험을 했던 회사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데크 위에다가 후광판 올려가지고 하시는 회사들은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들과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내화 인증서의 뒷장에 보시게 되면 세부 지침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침 사항이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인증이 취소되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이 볼트의 간격, 그다음에 볼트의 규격, 그다음에 볼트의 개수까지도 명확하게 동일한 형태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형태가 됐을 때 내화 인증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까지 내화 인증을 정지를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세부 사항들을 무조건 세부 인증서를 내화 인증을 제출을 했을 때 발생하는 세부 인증 사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규격화시켜가지고 표준 업무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게 내화 인증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대표적인 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왔을 때는 다들 저한테 이러셨어요. 그러면 다분 말고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을 쓰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취소에 대한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내화 인증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제적으로 갑작스럽게 특검이 나와가지고 제품에 대한 상황들을 체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부터 내화 인증 취소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먼저 벽체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발생하는 구간이 내벽 쪽, 내화 방화구역 같은 경우에 설치되는 형태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1시간짜리 내화인데 어떤 A라고 업체는 중간에 구조체가 들어가는 구간의 볼트를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설치를 내화 인증을 닦고 B라고 업체는 이런 식으로 촘촘하지 않고 약간 간격이 넓게 해서 땄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은 틀리잖아요. 이거를 세부 인증 지침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다 내화 인증에 취소해야 되는 표준되는 부분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리벳 타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옛날에는 그냥 해놓고 볼트로 체결했잖아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무리벳 타입으로 해가지고 내화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설계하실 때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설계에 반영을 하시고자 하는 제품, 그 제품의 세부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을 죄송합니다만 체크하셔야 돼요. 그걸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설치 시공을 하셨다가 표준 세부 지침 사항과 틀린 사항으로 우리가 노멀하게 그냥 부채공사할 때 하는 타입으로 그냥 알고 계신 상태 재료만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썼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든 벽체든 판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설계를 적용하실 때 꼭 제품에 대한 세부 지침 사항을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세부 지침 사항을 어디서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조사 기준한테 요청하시면 되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 상황의 시간적인 부분에서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시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사항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판넬, 지붕 판넬 같은 거 인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그 내화 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들어가서 취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취소 행위들이 가장 많이 내가 인증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어감 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30분 내하는 125T, 1시간은 150T. 현재 지금 우리 업계에서 시스템 패널로는 가장 저스펙이라 단열에 대한 부분이 저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럼 저희 말고 공정업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30분 내하는 보통 180T, 1시간 내하는 보통 200T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금 업체의 관리를 찾고 계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인증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12차 22년도에 대한 건축사 협회로부터 우수 자재 추천을 받았고요. 올해도 이번에 이제 작년 기준 올해 다시 또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지금 건축사 협회에서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2년도 내와 인증을 딸 때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그런 걸 회사의 품질로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가 그 품질 관리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9,000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지붕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어디를 가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인데요. 그 기준 중에서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현장들의 이제 기존에 다른 제품으로 되어 있는 현장들이나 기타 등등을 많이 가봤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이제 세 가지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셨다가 제품을 반영하시는 게 좋다. 첫 번째는 이제 변형인데요. 변형은 다시 말씀드려서 제품의 기능상에서 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가 발생해가지고 그 기능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시스템 패널들은 아까 이제 동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서구리 현장 같은 경우가 공사 보기가 지금 한 12,000회 정도 되는데 지붕의 오픈 구간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약 한 4일에서 3일 정도면 다 오픈 구간을 덮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타이틀앤 작업, 석방까지 작업을 해서 그 후속 작업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돌관이나 이런 부분들의 용이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그 타 데크 형태는 이런 하부 판을 까는 부분이 시간이 아마 전체 공정의 5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제품의 이제 내구성하고 이제 그 단열성인데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54 안에 총 8개의 볼트가 컬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걸 막 많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패시브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람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보통 내부에 바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내부에 기압차가 생겨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서 지붕을 들어 올리는 부분으로 탈락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총 8개의 볼트를 저희가 이제 시공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같은 더블 스킨의 가장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타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체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 눌리는 자중에 의해서 하부 쪽으로 저항을 주지 않는다. 그 위치, 그 높이를 100% 개런티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저희 뒤에 보시면 저희가 샘플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 위에 이제 그라솔을 교차 시공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사이에 타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이 상부판을 눌러 지탱해주는 부분을 합니다. 지금 다시 아무리 여기서 힘을 줘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요 업체들이 데크를 얹어서 받아서 내와 인증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에 대한 품질 개런티가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업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내와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더블 스킨 타입에서 저희가 직접 제조하고 시공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관련된 품질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들을 개런티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내와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크하고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라솔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라솔은 비에 젖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부 판을 깔고 타이트 프레임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무조건 그날 상판을 덮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형태의 패널들의 가장 큰 이슈 사항이 뭐냐면 데크 지금 보이는 부분에 단열재가 보이진 않지만 하부의 단열재하고 지금 일체화되어 있는 이 데크 패널은 실제적으로 순차 시공이 돼서 전체 지붕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상판을 올리는 컨셉이고 저희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이에 만약에 비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 비가 이러한 데크를 설치하는 기준에 허링과 설치하기 위한 이러한 볼트짜리들로 인해서 누수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하부 쪽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단열재가 물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게 나중에 시공을 하고 나서도 물이 장기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데크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대안을 가지고 뭔가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뭐 이 제품이 100%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그 회사들이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그 상부판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패널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가 형태의 그냥 공장에서 제조해서 나오는 패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보통 한 스판 20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상일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오버랩 합니다. 근데 오버랩 하는 것도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버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1m 이상 저희가 단열재를 다 제거하고 1m 다 이제 비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m 이상의 구간을 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산이 일반 패널을 낮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스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새 이제 강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오버플로가 돼가지고 이런 조인트들로 하자들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지금 막기 위해서 코킹을 매년 한 번씩 쌓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런 볼트 부분과 변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얘네들 자체도 열에 팽창하다 보니 고정되어 있는 이런 볼트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고 이런 클립들이 경화되고 이런 부분의 볼트들이 파손되면서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TPO는 아시겠지만 뭐 십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크 형태의 올라가는 이제 그 쉬밍 부분인데 쉬밍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제품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뻐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때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더블 스킨에 이제 쉬밍 공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더블 쉬밍 말고 스탠다드 쉬밍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스탠다드 쉬밍과 더블 쉬밍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더블 쉬밍은 180도를 꺾는 거고요. 스탠다드 쉬밍은 90도를 꺾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 그 변이가 발생하는 거 클립을 저희가 중간에 루드를 설치하고 이런 이제 쉬밍을 할 때 지금 제가 이제 건설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기술 미팅을 하면서도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같은 판넬이 내구성을 가장 가져갈 수 있게끔 하려면 지붕이 롱마루에서 퍼링까지가 레벨이 0으로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지붕 롱마루에서 퍼링까지 처마까지 0으로 떨어지는 현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차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옵셔널한 형태의 뭔가 디자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더블 쉬밍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간은 기계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쉬밍을 하지만 어느 구간은 일정 부분 쉬밍이 잘 되는 구간이 있고 특정 어느 구간은 얇게 쉬밍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정 어떤 부분은 많이 쉬밍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현장에서 이게 기류로 됐을 때 수축 팽창하다가 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터락 아까 보여준 게 볼트를 체결하려고 그냥 파형을 가지고 걸어놓는 타입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탄성력이 이게 판넬 칼라강판도 탄성력이 이제 잃어버리게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통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팅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더블 스킨 타입의 보통 타입들은 스탠다드 쉬밍이라든지 저희 볼트 레스 공법 이런 것들이 많이 취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외적인 상황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거터 같은 경우도 추론해라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성형기를 놓고 그냥 한 방으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설치하는 기준을 저희는 80m 이하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여러 가지 수축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80m 구간 안에 보통 드레인이 꽂힐 수 있는 게 보통 4개에서 뭐 6개 정도 되는데 그런 사이에 혹시라도 얘가 길이가 늘어지면 늘어날수록 수축 팽창률이 많다 보니 드레인이 파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80m 이하로 유닛을 만드는 게 저희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 물류 창고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용마루간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오픈 구간 지붕 사이에 덕트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서 하부 쪽에 이 중간에 여기 보신 이 부분을 다 수작업으로 용접을 해가지고 만듭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1세대는 이런 식으로 그냥 EGI 간판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스테인리스 간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용접을 해가지고 지붕 사이에다가 뚜껑식으로 올려놓고 설치를 하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 관련된 부분. 이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에 여기 보시는 부분이 이제 M자 형태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 태양광 클램프를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이 클램프를 어디에 놓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칼라 강판에다가 호감판 위에다가 지금 하는데 저희의 컨셉은 지금 보시는 이 위치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1세대는 사실 여기가 없었어요. 그냥 기역자였는데 이 부분을 클램프로 이게 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가 인발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2세대로 만든 게 그 사이에 유격을 보강을 해서 이렇게도 이 부분에 이 간격이 좁아지지 않도록 저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클램프로 물어서 태양광 구조를 올리는 부분이어서 인발력이 1000kg 이상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가장 주력하고 있는 회사가 사천의 한국우주항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태양광 1세대 버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틸 형태의 일반적으로 그냥 구조물을 올려놓고 용융 도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한 10년, 13년,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 다 넘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차세대로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 저희 차이는 스틸일 때는 가격은 쌉니다. 근데 구조물에 올라가는 그 중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서 보통 1kW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1회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0kg 정도, 25에서 30kg 정도의 자중이 생기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태양광에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했을 때는 15에서 18kg로 줄어들어서 구조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상당히 중량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약 사천의 한국우주항공은 지금까지 전 사업장의 지붕이 저희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장이 지금 한 10배가 이상 저희가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기술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저희 더블 스킨 타입들은 사실 물류 창고보다는 공장 지금 이제 하시는 식품 공장이라든지 제조 공장도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로 좀 많이들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누수나 이런 거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셨는데 물류 시장이 발전이 되면서 대형 물류 창고들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같은 제품의 수요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지금은 대형 물류 창고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새는 주로 이제 주력을 하는 게 쿠팡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한 스판이 보통 80m 정도 되고요. 지붕의 슬로프가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형태로 해가지고도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 물류 창고에서 좀 큰 물류 창고들은 저희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썸 플레이트도 예정에서 설계해 주셨고 그 부분에도 저희 참여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에도 지금 많은 부분 저희가 예정하고 같이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이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잠시 말씀 주세요.